되셨습니까?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민사소법 기본 강의를 하는데요. 일단 교재는 우리가 지금 보시는 요 최강 민사소법인데, 그냥 뭐 최강인지 모르겠고, 일단 민사소법, 최강하고, 그 다음에 요 요약집이 있습니다. 요약집인데, 엊그제 우리가 혹시 이제 참석하신 분들 계실지 몰라가지고, 그때 제가 이건 따로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해서 자료실에 지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하시고, 이거는 제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주로 이제 롭스쿨에서 많이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이제 제자 중에 열심히 이제 필기를 하셔가지고 그걸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제가 또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이른바 쟁점, 초록 혹은 뭐 쟁점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단권화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그 단권화를 할 때 가장 표본이 되는 것이랄까요. 이제 이걸 만든 제가 이제 편집을 좀 많이 했지만 당연히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뒤로 이제 클럽끼리 그 동아리끼는 이걸 가지고 많이 교재를 삼아가지고 오히려 본책은 안 하고 달랑 요거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는 주로 이제 이시은 교수님하고 김홍엽 교수님, 그 다음에 김용진 교수님, 거기다 전병수 교수님 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잼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민사소송법은 다 이제 이시은 교수님 책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이시은 교수님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40년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아류작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시은 교수님 책, 자기가 저설하면서도, 이시은 교수님이 허락을 받고서 책을 썼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요. 요 역삼동 어디 학원의 강사는 자기가 이 책에 직접 그렇게 교정을 받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시은 교수 책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이 살아 계신데, 이제, 갑자기 말이 헛나올 뻔 했어요. 곧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렇게 헛나올 뻔 했는데, 아직 살아 계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 제자들 중에, 이시은 교수님 제자들 중에 현재 민사소송법에서 제대로 이렇게 튀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다 각자 이제 놀고 있고, 또 판사 출신들이 몇 분들이 있는데, 이 판사 출신들이 책을 안 내고 이시은 교수님 책을 계속 보정해 온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이라서 제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시은 교수님 책은 정말 관심이 없고요. 이시은 교수님 부인이 사모님이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자를 통해서 계속 보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시은 교수님 원래 이제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관여를 우리 사모님이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책을 안 내고 이시은 교수님 책을 이렇게 보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가할 때는 누더기가 됐어요. 이시은 교수님 책이 거의 누더기가 돼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김홍엽 교수님입니다. 근데 김홍엽 교수님이 이제 수원 지법 부장판사까지 하시다가 2000년대 초에 이제 나오셨는데, 예, 똑같습니다. 이 책하고 똑같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시은 교수님 책 뒤에 이제 김홍엽, 포스트 이시은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얘기하는데 거의 똑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견해를 이제 써가지고, 이게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민사소송법의 대개 이제 교재의 흐름인데, 이것들을 되게 이제 학원에서 이제 우리 까놓고 제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박승수 변호사가 일단 요걸 맨 처음 받았고, 그리고 그 아류들이 이제 이창한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하니까 옆에 이제 학원에서 최평우 교수님이, 교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시은 교수 책 거기 교정 들어갔다 해가지고 일단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기들의 주도권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일단 이시은 교수님 책을 다 베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적인 건 그 뒤에 이제 이시은 교수님 제자들이 이 교수님 책을 계속 중보하고 보정하면서 계속 누더기가 돼서 현재는 종족을 알 수가 없어요. 이시은 교수님 책이 어떤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 전공자로서 그 교수님 책을 존중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걸 좀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이제 변리사 시장에서 대개 이제 뭐 다 알겠지만 박승수나 이창한 이 두 강사를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전 GS 같은 경우에 저한테 들어오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으신데 여러분이. 근데 들어왔다가 전부 다 한 번, 두 번 정도 강의를 듣고 나면 뭐 일종의 뭐 충격이라 그럴까, 뭐 전혀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 같다고 처음에 여기 역삼동 와가지고 제가 매우 많은 그 비난을 들었던 게 듣보잡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듣보잡.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혼자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또 이제 한 2회, 3회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또 책에 보니까 내가 한 얘기들이 다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뭘 수기에 써 있는지 여튼 뭐 얘기는 저도 이제 들어서 얘기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저는 절대 듣보잡이 아닙니다. 절대 듣보잡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이쪽에서 가장 정통하다고 그래야 될까, 이게 약간 PR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이 민사소송법만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행여 제가 하는 얘기가 혹시 생전 처음 듣는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 제 잘못이 아니고 이분들의 잘못인 거지 제 잘못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혹시 또 이제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뭐 핸드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하고 관련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특허권의 공동 소유에 관한,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제목도 이제 깜깜한데, 법률 관계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되게 유명한 논문인데, 뭐냐면 이제 특허권에 있어서 이 98년도 판례에 있어서 그 필공이냐 혹은 통공이냐의 문제와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2004년도에 그것이 통공으로 이제 판단해버린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특허권에 대해서 이제 신결 취소 소송하고 침해 소송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해가지고 2006년도에 썼다고 생각했는데 2007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이제 비교사법이라고 그 학회지, 등재지 중에서 꽤 유명한 그런 학회지인데, 제가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전 듣보잡이 아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한번 살펴보세요. 이 논문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중에 저한테 들었던 이제 수강생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도 소개하는 것이고, 한번 시간 있을 때, 뭐 쉬는 시간이나 지금도 검색해보세요. 그럼 거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용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허권에 있어서 이 다수당사 소송 관계를 필공으로 볼 것인지, 통공으로 볼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논문은 제 논문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물론 특허권에 관한 논의도 약간 하면서 좀 아는 척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송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제가 해왔고, 그 외에도 논문은 수십 편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혹은 교수로서는 논문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강의는 사실상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우수한 대학교 나와서 알겠지만, 도대체 이 학자들이 강의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지 혼자 얘기하다가 뭐 졸리깨는 지가 다 졸리깨 놓고 잔다고 뭐라고 또 지랄하고 막, 네,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혹시나 저에 대해서 이쪽에 특히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혹시 의심스러울까봐, 왜냐면 제가 오니까 듣보잡 소리 듣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3년 전에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매우 노력을 많이 했고요. 첫 해에 저한테 들었던 총 학생 수가 15명이었는데 15명 중에 12명이 합격했습니다. 제가 명단을 갖고 있어요. 15명 중에 12명. 그러니까 보통 이제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기껏해야 3명, 4명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 변리사 스쿨 들어와가지고 올해 2월 달에 18명 들은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엄청 당황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지?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56회고요. 57회 때는 거의 한 40명? 한 30명이었는데, 이때도 한 20명 넘게 합격을 했고, 이때 그 박정훈 변리사라고 있습니다. 박정훈 변리사라고 이때 이제 수석했는데, 아마 이때 수석 그 점수가 78점인가 얼마였어서 민사소송법. 이제까지 나온 그 민사소송법 최고의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2년 만에 그래도 저한테 들으셔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게 무슨 공무원 신문, 뭐 법률신문인가 어디에 이제 자기가 이제 수석해가지고 쓰면서 뭐 제 얘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찾아봤는데 한 줄인가 두 줄 나가더라고요. 나오기는. 어쨌거나 저한테 이제 들으셔가지고, 물론 이분들이 다 이제 이창한 이쪽 박승수 얘기
기본 수업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전지에서 이거 저한테 두 개, A형, B형하고 C형 두 개를 들으셨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받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쓰여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58회가 이제, 올해 이제 그래도 한 50명 나왔는데, 50명 중에 지금 저한테 연락이 오신 그 합격자라고 연락이 오신 분은 14분이고요. 14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저한테 혹시 나중에 실전지에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학생들한테 분명히 제가 60점 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 만약 안 넘으면 내가 때려친다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여러분 갈 길이 멀지만 그래서 6명한테 왜 떨어졌냐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60점 넘는다고 장담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카톡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64점, 한 65점 정도 맞았는데 뭐 선택 과목에서 과랑 맞았다. 이건 거의 뭐 피를 토하고 죽을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분들 해가지고 거의 그 저한테 GS 들으신 분들 중에 보통 확률적으로는 한 60% 내지 한 70%는 제가 볼 때는 60점이 넘더라고요. 60점 넘어서 65점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 답안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듣보잡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민사소송법에 관해서는 여기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중부권의 로스쿨에서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이제 법과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를 잘 모르실까봐 자기 PR을 좀 한번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5회 무료로 하고 책도 그대로 나눠주겠어요. 그죠? 듣다가 아닌 것 같으면 언제든지 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외에도 논문은 굉장히 많고 수업도 뭐 많이 하고 혼자 열심히 잘 떠듭니다. 판서도 엄청 많이 하고 요거 전부 다 판서한 겁니다. 전부 다 판서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따로 그 판서를 해도 되고 따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엊그제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표본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단권화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자기 책을 자기가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민사소송법을 그 쉽게 이제 저 체계와 흐름을 잡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법전은 반드시 갖고 다니세요. 법전은 일단 뭐든지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늘은 뭐 크게 법전 필요 없는데 내일부터는 혹시 공부하실 거면 법전 보면서 무슨 법조문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결국 나한테 믿을 것은 수업 시간 시험 보러 들어가서 믿을 거는 뭐밖에 없냐면 법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전 보는 것을 되게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 법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반드시 법전은 가지고 다니시고 쉬는 시간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는 게 일단 우리는 뭐든지 익숙해져야 발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짬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정말 하기 싫은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리 서울대학교 애들이라도 2등병 달고 가잖아요. 멍청해요. 아무리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들어온 그 2등병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병장 되잖아요. 짬밥이 차잖아요. 그러면은 천재인지도 몰라요. 군인의 천재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익숙해져야 되고 그 익숙해지는 가장 첩경이 뭐냐면 법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나서 우리가 민사소송법이라고 하지만 이춘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다 민사소송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걸 민사소송법을 해석하는 거니까 이게 해석법학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절대 바뀌지 않은 건 법조문인 거고 그 뒤에 견해라든지 판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조문을 보는 것을 좀 등한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법조문 올라서 문제 못 푸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통안이죠. 통안에 나중에 그래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죽어도 그 후회가 남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조문 보는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고. 연장선상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60점 넘어야 됩니다. 무조건 60점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7월 30일 날 우리 민사소송법 이제 그 보낼 때서 60점 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1200명 중에 1차 합격 그 제시까지 해가지고 1200명 중에 보통 200명에서 220명 우리가 뽑잖아요. 그죠? 합격자를 뽑는데 여기에서 1200명 중에 60점을 넘는 민사소송법의 그 수험자가 보통 350명 정도 합니다. 300명에서 350명 정도가 나와요.
65점 넘는 게 보통 한 50명에서 100명 그 사이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200명 중에 60점을 넘어야 요 안에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가 산술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민사소송법은 60점 넘어야 됩니다. 그럼 60점을 넘으려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뭐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일단 동차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일단 중요하다. 60점 못 넘으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60점 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거는 사례 기초 GS, 그래서 사례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이제 기본 강의하고 사례형, 사례 강의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의무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의무로 들으셔야 되고, 요 뒤에 기초 GS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차반 실전 GS까지 할 건데, 여기까지는 아직 광고가 안 나왔을 겁니다. 실전 GS까지 할 건데, 이건 따로 제가 할 겁니다. 동차반 하실 거는데, 여기까지는 몇 명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혼자 떠들면 되니까. 근데 기초 GS부터는 여러분이 쓴 걸 제가 첨삭을 할 겁니다. 첨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인원 제한을 할 것이고, 혹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게 20명을 제한할 건데,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계속 들으신다면 일단 여러분들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GS 다른 데서 듣다가 오실 분들은 제가 추가로 이제 받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초 GS하고 동차반일 때 이건 60분 실제 시험하고 동일하게 하되, 다만 동차반이라는 특성을 좀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할 것이고요. 기초 GS는 1시간 그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시간 반 정도 강평 내지 첨삭을 이제 따로 이제 논의할 겁니다. 이거는 1시간, 그 다음에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 120분이죠. 120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단축하거나 느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는 저 혼자 떠들고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습득하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체계와 흐름을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 이건 언제든지 신축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기본 강의든 사례 강의든 이건 절대적인 시간이 없어요. 이건 개인차가 굉장히 강하고 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에 맞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계와 흐름을 잡으셔야 되고요. 체계의 흐름을 잡으셔야 되고, 이것만 잡는다면 요거는 접근하기가 쉬운데, 이게 어려우면 여기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라는 건 어떤 사람한테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한테 매우 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하거나 혹은 이제 3시, 4시생들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어떤 수험생들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냐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 어려운 문제 낸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기본하고 기초적인 걸 제대로 싸진 않고 생전 처음 들어본다고 듣보잡이라고 욕이나 하고, 근데 책 보면 다 나오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그건 얘기하지 않잖아요. 60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60점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물론 58점, 59점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65점, 66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이건 서로 까는 거예요. 서로 까는 거고, 우리가 이런 그 확률상 의미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거 없고요. 우리는 누구나 60점을 넘어야 합격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공부하셔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죠. 그죠? 그랬을 때, 요 기본 강의할 때 최대한 빨리, 그리고 그 흐름을 잡아줘야 여러분들 공부를 할 수 있고, 나중에 들어가서 사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사례 강의할 때도 원래 이게 책을 좀 내려고 이제 했었는데, 일단 책이 어떻게 팔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올해 여러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례 강의할 때도 제가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례 강의 제본해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드릴 거고요. 이건 좀 페이지가 사례 강의는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 이게 제대로 하는 장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올릴 거예요. 예, 일단 우리 변리사 스쿨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게 패드 갖고 가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거 올릴 겁니다. 올릴 거고,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기초 GS 올려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어쩔 수 없이 만들었고, 이거는 제가 올려놨고, 사례 강의 또 교재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거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본인이 공부하기 나름인 거지, 제가 할 때 이게 뭔 합격을 감당하고 이런 게 없어요. 기본 강의 듣는다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지고 이런 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기본 강의를 들으라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동법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앞으로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가 총 합해서 30회로 되어 있습니다. 30회로 되어 있는데, 사례 강의는 2회 정도가 줄어들면 기초JS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례 강의는 내가 푸는 거지 여러분이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걸 10번까지 할 것이냐. 제가 10번을 제가 왜 10번이라고 하냐면 남들도 다 10번으로 해놨더라고요. 이거에서 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10번으로 해놨는데 과연 10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요건 무조건 할 겁니다. 20회. 요건 사례 강의를 10회로 해놨는데 8회로 끝나고 바로 여러분 쓸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제 아직 생각이고, 아직 뭐 정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20회 동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왜 시험에 나와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60분 3번 하시면 됩니다. 60분 3번. 중간에 10분. 쉬면 보통 우리가 지금 5시 30분에 이제 끝나도록 돼 있는데 뭐 요 언저리가 되겠죠. 그죠? 하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 하다 보면 뭐 그래도 전 절대 끝나는 걸 뒤로 끝낸 적은 없어요. 이거는 약속 위반입니다. 나는 우리 교수들 중에 혼자 막 떠들어 가지고 막 혼자 3시간씩 하고 이런 애들 보면은 막 어떤 때는 막 자다가 책 집어 던지고 싶었던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반드시 지켜줍니다. 이건 거의 지킬 겁니다. 거의 지킬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 수업하다가 졸립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주무세요. 어차피 아니 나는 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옛날부터 나는 되게 싫어했어요. 그 교수들 중에. 저는 그래서 지금도 혹시 그쪽 학교에 저기 혹시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전 수업 시간에 만약에 졸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자고 있으면 제가 상을 주는데 졸고 있으면 정말 뭐라고 합니다. 왜냐면 공부라고 하는 거는 군대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군대 얘기 또 해서 죄송한데 군대에 들어가면 아직 축구 얘기는 안 했어요. 나중에 축구 얘기 엄청 할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에서 딱 2가지 통제해요. 하나는 먹는 거, 또 하나는 자는 거. 2가지를 통제하면 그래야 인간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수업이 통제의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민사동법의 체계의 흐름을 받는 시간인 거지. 이거는 전혀 군사훈련이 아니니까. 졸리면 주무시고 먹고 싶으면 드세요. 다만 괜찮아요. 코로나도 뭐 지금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가자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생각 같아서 제가 마스크 벗고 싶지만 혹시나 아직 한 2주 뒤에는 벗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대통령 선거 끝나면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절대 수업 시간에 절대 그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같이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전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하시면 그걸로 이제 족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전혀 불만 갖지 그런 거예요. 뭐 내가 졸으면 내가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거듭 말씀 졸면 제가 뭐라고 할지도 몰라요. 대놓고 뭐라고 안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왜 졸았냐고 주무시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공부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저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데 10분 정도 푹 자고 나면 오히려 더 개운해가지고 잘 받아들이지 그거 오는 잠 쫓아봐야 괜히 체력만 축나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수업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입니다. 그죠? 민사소송법이고요.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소송의 저 앞에 개념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 절차에는 여러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차에는 여러 형태인데 그 절차는 상당히 많아요. 뭐 헌법 절차, 그다음에 뭐 그 행정 절차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중 이런 절차 중에 민사에 관한 소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개념을 잡고 할 거는 그러면 소송을 왜 하느냐? 소송을 왜 하느냐 해서 소송이라는 건 어떤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이 권리와 의무를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누구는 권리자로서 주장할 것이고 누구는 의무자로서 집행해야 되는데 결국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권리자와 의무자라고 하는 걸 뭐 해야 되는 확정을 받아야 돼요. 이걸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권리자가 아닌 거고 내가 의무자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의무자가 아닌 거기 때문에 이걸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확정을 받고 또 국가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집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국가가 어떤 권리를 확정해주고 어떤 권리를 국가가 집행해주는 요 중간 단계인 거예요. 이 중간 단계. 모든 건 다 뭐를 위해서? 집행으로 해서 자기의 권리와 의무자 간에 집행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권리를 확정받고 이 확정받은 이 권리를
국가로부터 대신 집행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는 이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민사, 특히 이제 개인 간의 권리관계, 요 개인 간의 권리관계의 가장 우선적인 법이 뭐예요? 이걸 민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민법. 우리가 여기 실체법이라고 하죠. 실체법이라 하고, 요게 실체법이에요. 실체법. 요게 이제 소송법입니다. 이게 소송법. 그리고 요게 이제 집행법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민법이라고 하는 실체법에 국가로부터 권리를 확정받아가지고 국가를 통해서 집행하는 요 중간 단계의 법을 우리가 민사소송법이라고 하고요. 전에는 2002년도에는 요 민사집행법까지가 이전에는 민사집행법이 하나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송법하고 집행법이 하나 있었는데 2002년 이후에 그래서 현재의 민사소송법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민사소송법이 기틀을 잡았는데 역사적인 건 근데 이건 객관식이면 시험에 나오지만 주관식은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이시훈 교수님 책이나 다른 거 보시면 앞에는 다 찢어버리세요. 다 의미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지금 말씀드리지만 미리 말씀드린다. 집행법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일단 이게 왜 중요한 건지는 한 3일쯤, 4일쯤 뒤면 그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할 거예요. 일단 우리는 요걸 배우는 겁니다. 민사소송법. 그리고 소송하고 차이가 있는 게 비송인 거예요. 비송. 요것도 이제 앞에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민사소송법을 배우려고 했는데 지금 배우려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배우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송 얘기하고 그러면은 소송도 모르는데 비송을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중에 얘기는 할 겁니다. 나중에 얘기는 할 건데, 일단, 우리는 민사 절차법, 이 모든 걸 다 절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 절차법이고, 절차법에는 집행법, 소송법, 비송법 다 있는데, 그 중에, 절차법 중에 뭐만 하는 거냐면, 소송법만 따로 공부할 것이고, 문제는 가끔 요것과 연관돼서, 소송이 비송이라든지, 집행법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접착점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변리사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법무사하고 법원행시에서는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여기까지 얘기하냐면 여기 접착점에서 여기 또 접착점에서 예, 이 현재 그 민사소송법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대개 이제 로스쿨 출신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데 이분들이 꼰대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출제로 들어가면 이게 무슨 시험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나마 변리사 시험은 이제 산업안전공단에서 주최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게 압박이 심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 문제 출제할 때 요 제한을 굉장히 많이 두는 편이에요. 근데 법문사 시험이나 이쪽 그 법원행시 쪽 가면은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원래 이제 그리고 꼰대들 하잖아요. 교수들 지가 하고 싶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상한 문제가 나와. 우리 변리사 시험에서도 가끔 저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때 한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에 하나의 문제인 거고 일단 우리는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건 실체법 다음에 권리를 확정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규정한 법을 우리가 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 할 때는 이게 사법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사법. 이렇게 배우는데 개인이 이 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제가 가끔 한자를 설명해 드려요. 이게 저는 엄청 재밌다고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들 재미가 없나 봐요. 근데 저는 엄청 여전히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요게 벼화입니다. 벼화. 이게 농경민족에서 이 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벼를 칼로 베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벼를 칼로 베야 이익이 생기는 거고 벼를 입에다가 집어 넣어야 혹시 여러분들 영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입에 뭘 집어 넣어야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평화할 때도 화평할 때도 입에 벼를 집어 배불러야 일단 사람이 평화롭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벼 있잖아. 사람이 벼 속에 들어가면 옛날 여자분 할머니들 있잖아. 옛날 할머니들 키가 벼 있어. 벼 키. 여자들 키가 옛날 벼하고 똑같아요. 그런 놈들. 그죠? 그런 놈들. 이런 놈들이 뭐냐면 이게 외놈들입니다. 외놈들. 그래서 이게 난장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외놈들 그러잖아요. 그죠? 외놈들 할 때 그 외자가 난장이 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만큼 이 농경사회에서 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이 사법, 이게 개인사입니다. 개인사. 결국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에서 생긴 거예요? 개인, 소유라고 하는 거.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생겼냐면 옛날 쌀, 경상도는 살. 전 충청도 사람이라서 여전히 모범적인 발음을 하잖아요. 쌀. 이 쌀이라고 하는 게 개인, 그러니까 결국 소유 개념이 결국 개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사자가 있는 거예요. 개인사자가. 그래서 개인 간의, 결국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 관계를, 개인과 재산 관계를 설정해주고 확정해주는 이러한 실제법 우리가 뭐라고 그러고 사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사법이고, 이 사법은 뭐가 적용되냐면 이른바 사적 자치 원칙, 개인, 그 다음에 개인 자유 원칙, 뭐 법률행위 자유 원칙, 뭐 계약 자유 원칙 이런 것들 여러분 아마 배우셨을 거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갈 건데, 그래서 요거는 당사자들의 계약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때는 임의 규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의 규정. 그래서 민법 105조에 보면, 106조에 보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의 원칙 해가지고 강행 규정,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 그 다음에 임의 규정, 뭐,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리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이제 사실인 관습 여기 들어가고, 뭐 아마 여러분들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지금, 요 당사자의 의사가 뭐보다 우선하는 거, 임의 규정보다 우선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 밑에 있어요. 사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실제법에 해당하는 당사자 의사를 규정하는 이 법의 권리 실현에 해당하는 민사소송법도 그럼 사법이냐 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얘기하지만 이거는 누가 아까 관여한다 해서 국가가 절차법을 규정한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일 수가 없어. 이거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공법이에요. 공법. 공법입니다. 이제 공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민사소송할 때 매우 구분을 하시고 들어가요. 민사소송법은 해서 공법에 모든 소송이란 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모든 절차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공법입니다. 공법.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그러면 103조 들어가시면 103조 민법 103조 들어가면 강행규정에 위반한 건 뭐예요? 무효죠. 여기에서 민사소송법에 위반한 그 절차법에 위반한 어떤 행위들은 전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효. 그 전에 강행규정 중에 단속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효력규정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민법에서 얘기하는데 이거를 김홍욱 교수님이나 이시훈 교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민법을 그냥 갖다가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단속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 뭔 의미가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책들 보면 되게 의미 있게 써놓거든요. 근데 시험에도 안 나오고 잘못된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알아두시면 되냐면 민사소송법은 그냥 뭐다?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강행규정이고 여기에 위반된 건 원칙적으로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인 게 맞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따져줍시다. 무효인 게 맞는데 다만 그러면 이 소송이라는 건 집행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되는 판결이라는 걸 받아요. 판결. 누구에게 뭐가 이행하라 이런 판결을 받는 건 전제로 하는 건데 판결이 받기 전까지는 전부 다 무효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 절차 위반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무효이다. 그렇지만 그 무효인 거를 간과 앞으로 이거 잘 나옵니다. 간과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서 뭐가 나오면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요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강행규정에 위반한 어떠한 행위도 무효지만 이런 걸 우리가 소송행위라고 하는데 아직 개념 잡기가 힘들지만 이 소송행위라고 하는 건데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법률행위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법률행위 무효라고 하고 여기서는 민사소송행위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효예요. 무효인데 그걸 간과하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이 판결도 무효일 것이냐의 논의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국가가 열심히 뭐 한 거예요? 심리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뭐 이행하라고 열심히 심리해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걸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무효지만 이 판결이 나온 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약간의 설명을 좀 더 들어가면 이거 그러니까 국가는 판결이라고 하는 사법적 행위지만 사법 다스릴 사자입니다. 다스리는 국가의 이른바 국가의 사법권 행사이지만 이건 국가의 또 뭐 행정권 행사란 말이에요. 행정권. 국가의 행정행위예요.
그럼 일정한 어떤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정행위를 무조건 무효로 돌릴지는 명백하지 않은 한 무효가 아니라는 이런 법리가 있다면 아마 그게 여러분들 그 특허나 이쪽에 들어가면 또 한번 나올 겁니다. 살짝 나오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차에 위반되는 거는 전부 다 무효지만 이 판결이 나온 이상은 이건 국가의 하나 행정행위니까 명백하지 않은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해서 위법하지만 뭘로 보는 거예요? 위법하지만 유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효니까 위법하지만 유효니까 이걸 뭐하게 하면 돼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왜냐하면 유효한데 이게 확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취소 과정이 뭐 이게 막 상소와 우리는 또 재심이라고 하는 건 상소와 재심이라고 하는 취소의 과정을 두고 있으니 굳이 이걸 위법하다고 해서 무효라고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미리 그게 여러분들 쟁점 그 논의를 보시면 여기 보면 4페이지 보면 여기 이제 강행 규정의 위배 효과해 가지고 제가 쓰여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서 제가 체계와 흐름을 잡으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 빨리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라는 거. 나중에 이게 다 여러분들 답안지에 써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제가 제 제자가 쓴 거긴 하지만 이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거를 도움이 많이 된대요. 물론 이런 식의 노트는 뭐 다 있어요. 박승수 변호사인데 이창환이나 이쪽에 있는지 모르겠어. 이창환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나 뭐 다른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여튼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 거를 또 갖다가 하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고 참고가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라라고 하는 의미니까 나중에 보면 이 책만 하셔도 충분할 정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60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거 6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제가 잠깐 짬을 내서 얘기하면 6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걸 쭉쭉 해가지고 한 대여섯 번 해서 한 바퀴 돌릴 수 있고 두 바퀴 돌릴 수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체계와 흐름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살을 붙일 수 있어요. 예, 살을 붙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거 설명하기 전에 요 책이 이제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쭉 나가시면 됩니다. 앞에 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의미 없고 뭐라고 써야 쓰니까 쓰는 거고 지금 어디라고 있냐면 요 책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13페이지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13페이지까지 딱 펴놓고서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민사소법이 뭐다 해가지고 주저리주저리 이제 설명하는 건데 언제나 책 앞에 한 30페이지는 다 필요 없어요. 다 찢어버려도 돼요. 앞에 보시면 무슨 책이든 다 의미 없어요. 물론 그게 나중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테마와 원리와 뭐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데 그건 다 알았을 때 설명이 가능한 거지. 여기다 대고 여러분한테 2002년도에 뭐 법 개정이 어떻게 되고 2005년도에 법 개정이 되고 미친 소리죠. 다 의미도 없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런 거에 여러분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돌리세요. 돌리는 데는 요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요 책이 지금 600페이지인데 원래 제 A4 용지는 300페이지인가 그래서 300페이지가. 근데 이거를 윌비스에서 편집하다 보니까 600페이지까지 갔어요. 저는 책 긴 거 절대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절차법은 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책들, 저 유명하신 책들 보면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데 글자 포인트가 5포인트가 6포인트예요. 저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예 안경 안 쓰면 안 보여요. 그거를 한 바퀴 돌리라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시험 볼 때까지 못 돌립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일단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계와 흐름을 잡으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전 별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다른 거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뭐 잡아놓고 거기에 살 붙이고 뭐 하는 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빨리 흐름하고 체계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매우 출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라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자간 포인트가 여러분 민사소송법 중에 가장 길어요. 글씨 포인트도 가장 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넘기는 맛은 있어요. 넘기는 맛은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600페이지가 너무 많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쭉 넘기다 보면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공부할 때 좀 성취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윌비스에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만든 것이고 그거는 이제 여기에는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그거는 이제 하다 보고 그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는 거고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책 펴가지고 같이 볼 거니까 그러기 전까지 빨리 흐름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은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전부 다 무효입니다.
이거 위반되게 되면, 그러나 판결을 받은 후에는 무슨 절차가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상소제도와 그 다음에 재심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무효로 돌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위법하지만. 그러나 옛날에 이거 농담됐어요. 이게 그래서 친구 접속사고 해가지고 농담됐었는데, 그거 했다가 댓글에다가 정말 꼰대다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요새는 안 합니다. 아니, 우리 역삼동 와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로스쿨에서 저는 그렇게 꼰대는 아닌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죠? 네, 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효로 하는 게 있어요. 무효로 하는데, 이게 이제 사자성어로 그냥 알아줘요. 사자성어 아닙니다. 진짜로. 그냥 머리끝자만 따가지고 제망적게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재판권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소송. 그 다음에 소송 계속이 없는 소송. 이런 경우에는 요 네 가지 줄여가지고 제망적계 해가지고 요 네 가지는 무효다. 무슨 무효냐?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근원은 이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망적계 해가지고 이순 교수님이 요 네 가지는 무효다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앞에서 이제 유명한 강사들이 아무 비판 없이 제망적계 네 개를 빼놓고는 전부 다 유효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면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 들어가면 또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것 외에도 무효인 게 또 많다 또 이렇게 나와요. 책 보시면 그거는 맞지만 틀려요. 이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우리끼리지만 방송 나오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여튼 저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순규 책을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비송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송이라고 하는 건 대립 당사자예요. 대립 당사자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은 반드시 원고하고 누가 있어야 돼요? 피고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례 문제 풀 때 제가 이 사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면, 모든 그림은 소송은 원고와 피고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반드시 그려놔라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법원이 있는 거예요. 둘이 이제 법원을 통해 싸우는, 이게 소송인 거예요. 얘기할 것도 없이. 비송은 이거는 이론적 구조래요. 직권주의라고 합니다. 직권주의. 그래서 이거는 뭐냐, 당사자가 누군지 관심 없어요. 법원하고 이런 구조를 갖는 거고, 소송이라는 건 반드시 이런 대립 구조의 삼각형 형태, 이른바 이등변 삼각형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 소송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 그러면 소송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비송은 될 수 있어도 뭐는 될 수 없죠? 소송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송은 없다. 그럼 소송이 없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소송 계속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소송 계속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재판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없는 거예요? 재판권이 없는 건 법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소송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사망한 당사자를, 이건 뭐, 여러분 선생 김봉두라고 알아요? 혼자 화투 치는 거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 강의라서, 화투를 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혼자 화투 치는 거는, 영화 봐세요. 되게, 차승원이가 연기를 잘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죽었어요. 그러면 소송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이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거고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건데,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도 없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권이 없는 건 법원이 없는 거고, 당사자 사망하거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건 한쪽이 없는 거니까 이건 소송이에요, 아니에요? 소송이 아닌 거예요. 그럼 소송 계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 개들은 나중에 하면 전부 다 뭐가 없는 거예요? 소송 계속이 없는 겁니다. 소송 계속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립, 네 개의 동일한 개념으로 막 설명했단 말이에요. 저 책 들어가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고, 요 세 개 전부 다 뭐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소송 계속이 없는 거예요. 소송 계속이 없으니, 나중에 전부 다 소송 계속이 없는 건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그러면 그쪽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런 일이 꼭, 제가 제 소원 중에 하나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이혼 소송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법원에 대고, 남편하고, 그다음에 부인하고. 이거 우리가 형성해소라고 하는데, 배우자가 배우자를 법원에 대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일이 정말 이거 약간 좀, 여러분들 오해하면 제 인간도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심히 이혼 소송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하늘이 도운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이 소송하는 법원이 뭐라 그래요? 법원이. 이건 이혼 소송이에요, 아니에요? 이혼 소송이 아니잖아요. 근데 법원이 여기다 이혼하라. 이혼한다. 그 혼자 얘한테 이혼한다.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와도 이건 유예예요, 무예예요? 그럼 나중에면 이혼 소송 중 일방 당사자의 사망인 경우 판결은 뭐다? 무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구조입니다. 절차법에 위반되어 있는 어떠한 형태의 소송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익권 상실 대상이라고 하는 게 뒤에 한번 나옵니다. 이제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기본 원칙은 그 다음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효고, 판결이 나오고 나서는 전부 다 뭐예요? 위법하지만 유효고, 예외적으로 제망적계 4개를 빼놓고는 전부 다 유효다인데, 제망적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알아두지만 정확히 알아두시라고요. 전부 다 뭐예요? 제망적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거는 다 소송 계속이 없는 소송이고, 그럼 소송 계속이 없는 소송은 매우 많아요.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제망적계 딱 4가지만 집어넣고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왜 이게 나오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라는. 그러면 소송 계속이 없는 건 그럼 법원이 판결이 무효니까 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럼 법원은 야, 더 이상 이 소송은 없는 거야 하고 나중에 본 소송 종료 선언이라는 이것도 판결이에요, 판결.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무효인 판결은 소송 종료 선언이라고 하는 판결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다. 일단 오늘 머릿속에 강행인법규의 무효인데 판결은 무조건 유효다. 다만 제망적계 4가지는 무효일 수 있다. 근데 제망적계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건 소송 계속이 없는 어떤 형태의 판결은 전부 다 무효이고,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소송 종료 선언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강행법규 위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이 교재와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행규정 위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강행규정에 관한 논의를 하는 거고, 그 앞에 3페이지고요. 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책은 15페이지고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걸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강행규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강행규정인데, 강행규정이라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가끔 제가 비윤리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그렇지만 이혼소송 꼭 할 겁니다. 나중에 이혼소송 하게 되면 혹시 제가 이혼소송 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여튼 해놓고서 내가 이 얘기 괜히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담입니다. 농담인지를 또 농담해야 돼요. 그죠? 강행규정. 그러니까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민법을 하다 보면 민법에 민법에 뭐 해가지고 민법 1조 2항인가 보면 뭐가 나와요? 신의성실의 원칙하고 그다음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민사소송법도 혹시 여러분 법 안 가져올까 봐 말씀드렸는데, 민법도 민사소법 1조에 보면 민사소법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또 뭐라 민사소송 이제 신의성실의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신의에 따라서 뭐 이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마찬가지로 이게 강행규정이지만
강행 규정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민사 모든 법은 민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이건 좀 약간 담론이 필요한데 헌법이든 형법이든 모두 행정법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마 특허나 상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법은 이게 개인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이 공법이냐 사법이냐를 떠나가지고 이게 20세기 초반을 거치면서 이 법이 강자를 도와주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법이 강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은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보면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일단 그것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민법에서 이미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근대 민법의 원칙이 뭐였어요? 소유권 절대 원칙, 그다음에 사적 자치 원칙, 그다음에 과실 책임 원칙 있잖아요. 그죠? 소유권 절대 원칙이 공공복리가 있고요. 사적 자치 원칙이 뭐예요? 뭘로 변했어요? 신의칙으로 바뀌었죠? 이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신의 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과실 책임 원칙이 무과실 책임으로 근대 민법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본 원칙이. 요때 근대 민법이 이렇게 신의칙으로 바뀔 때 사적 자치라고 하는 요거를 법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적 자치를 법이 도와주는데 이걸 신의칙으로 바뀌었으니 이 실체법이 이 절차법에서도 절차법이 사적 자치의 어떤 후원적 역할을 했던 거니까 여기에서 신의칙으로 바뀌니까 절차법도 뭘로 바뀌어야 돼요? 신의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헌법에 가면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과잉금지 원칙. 행정법에 가면 여기 행정법 자체가 신뢰의 원칙이라고 신뢰의 원칙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형법에 가잖아요. 형법에 가면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과정 중에 현재 우리 법은 이 신의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이 민사소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요때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신의칙이라고 하는 건 민법에도 마찬가지고 민사소법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우리가 백지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왜 굳이 한자를 쓰면서 잘난 체를 하냐면 요 백지가 종이지자가 아니에요. 백지는 땅지자예요. 땅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선언적 규정만 있는 거지. 이게 무엇인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거 백지조항인 신의칙에 관한 거는 주로 판례와 뭐에 따라서 학설에 따라서 이걸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항인 거야? 백지조항인 거예요. 백지조항.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책은 이제 15페이지고요. 여러분 책은 그 요약지문 3페이지인데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는 법조문이 나오는 거예요. 법조문 자체가 중요하게 나오는 게 있고 이 법조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한 판례와 학설, 학설과 판례가 중요하고 법조문이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법조문은 있는데 이것이 해석, 판례와 학설로 오로지 남겨져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요 신의칙입니다. 그래서 민법 할 때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음 중 신의칙에 위반된 뭐 아닌 거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도 이 백지조항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와 학설인데 학설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백지조항에 가는 거는 학설이 우선, 다른 거는 대개 학설이 우선이에요. 다른 거는 학설 다음에 판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신의칙만큼은 어떤 판례가 나오면 이거를 학설이라는 게 학자들의 썰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학자들이 하는 일이 있는 거 쪼갠 거 막 모으고 맨날 책상에 앉아서 그것만 하잖아요. 나 맨날 그것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걸 차곡차곡 해석해 나가고 자기 의견을 전달하면 되는데 이 신의칙 같은 백지조항 같은 경우 이거하고 민법 같은 경우는 103조도 백지조항입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타당성 거기서 판례 엄청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요 판례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학설이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문제는 이 판례들이 있는데
그럼 신의 측에 위반되어 있는 게 어떤 것이냐 해가지고 일단 이걸 유형화시켜요. 그래서 부, 모, 실, 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아주 이게 부당 형성행위, 그다음 모순행위 금지 원칙, 모순행위 금지 원칙, 그다음에 실효의 원칙, 그다음에 소권 남용 금지 원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걸 또 제가 쟤네들 강의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분들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한 20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사법고시 한다고 살짝 껍죽대다가 들었는 적이 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부모 신랑을 외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너는 왜 하냐?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외울 필요가, 왜냐하면 판례는 한 번도 부모 신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 판례들을 학자들이 유형화 시킨 거예요. 이렇게 유형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유형화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례가 나오면 신의 측에 위반된다. 그냥 신의 측에 부당한 그 소송 형성행위를 통해서 신의 측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판례가 이 네 개 중에 어느 게 위반된다. 이런 적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신의 측에 위반된다는 이게 하나의 커다란 개념 포석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정리했다고요? 학자들이 정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안을 쓸 때는 이 네 개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네 개를 구분할 필요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전혀. 백지조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좀 더 들어가면, 좀 더 나중에 합시다, 그거는. 왜냐면 103조 할 때도 같이 이제 여러분들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부당 형성행위는 큰 의미 없어요. 그죠? 소권을 막 지 맘대로, 소송을 막 지 맘대로 엮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사례, 관할할 때 또 한번 나올 겁니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하고 실효 원칙은 개념을 정리하세요. 모순행위라고 하는 거는, 모순행위가 뭐예요? 요거는 앞에서 자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좋아한다고는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안 좋아해요. 그러면 자기 후에 이 자기와 어긋났다는 게 신뢰의 원칙이라는 신뢰란 말이에요. 그죠? 신뢰에 어긋난 또 다른 행위, 또 다른 자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자기. 혹은 요거에 해당하는 부작위. 그러니까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라는 자기를 전제합니다. 그 자기와 어긋나는 또 다른 자기나 부작위를 하게 되면 모순행위 원칙.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실효의 원칙이라는 건 처음부터 부작위예요. 부작위. 처음부터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젊었을 때가 아니라 요새는 말도 조심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딴 뭐 하면은 죽일 놈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먼저 고백해서 이 사람의 반응을 보고 있는데 아무 얘기 없다가 이쪽에 실망하고서 다른 사람에 고백하려고 했던, 왜 내가 좋아하려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냐, 이게 더 나쁜 놈이에요. 그죠? 이게 진짜 나쁜 놈이에요. 뭐예요? 실효의 원칙. 그러니까 처음에 부작위했다가 나중에 어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행위, 이땐 자기가 나오겠죠. 그죠?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순행위하고 실효의 원칙은 이 약간 대립적 개념이 있는 거고, 소권 남용이니까 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신의 측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다. 요 네 가지가 현재 학자들이 신의 측을 전제로 해서 위반해 가지고 이거는 신의 측이 위반되었다라고 한 게 이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부모 신람 네 가지가 유형화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왜 유형화 시키냔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걸 왜 백지조항이 신의 측에 따라서 이걸 왜 유형화 시켜요? 그럼 신의 측에 위반된 게 뭐니까? 이건 신의 측도 소송 절차 중에 하나라 했잖아요. 그죠? 아까도 했죠. 민법에 보충적으로 사적 자치라고 하는 걸 집어 넣듯이 민사소송도 어떤 절차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신의 측에 맞춰야 되니까 이것도 일종의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강행 규정이죠. 신의 측에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의 측에 위반되는 건 전부, 그러니까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건 뭐예요? 무효죠. 마찬가지로 신의 측에 위반되는 것도 뭐예요? 그러면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신의 측에 위반된 소송행위는 무효지만
이거는 위반되는 거 당연히 무효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신의칙에 왜 위반되면 무효냐를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이거를 써줘야 되는데, 민사소송법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지 민사소송은 신의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규정만 있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없다 보니까, 이건 일단 소송행위가 신의칙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하는 건 문제는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요 신의칙이란 진정한 정체가 뭐냐라고 해가지고 이게 소송요건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소송요건이냐 아니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절차잖아요. 그죠? 절차에 위반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효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이게 나오면 이 판결도 무효냐 유효냐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는 요 논의들은 신의칙을 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소송요건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송요건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요건은 신의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칙은 소송요건 중 하나예요. 소송요건 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통설 판례도 신의칙은 소송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소송요건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 소송요건이 다른 소송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소송요건들과 대등한 관계냐? 이거 대등하다면 소송요건 위배되어 있으니까 이것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해서 선택적 적용설이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신의칙은 1번, 그 다음 신의칙은 백지조항이고 이건 뭔지 모르는 정체 불명의 어떠한 소송요건이니까 일단 분명한 소송요건부터 먼저 적용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의칙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그런 신의칙이 다른 소송요건이 없을 때 신의칙이라고 하는 소송요건을 들어서 어떤 소재기라든지 소송행위 무효를 밝히자라고 하는 게 보충적, 이거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하위 개념 복종이거든요. 보충적 적용설이에요. 보충적 적용설, 이렇게 됩니다. 보충적 적용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택적 적용설하고 보충적 적용설인데 판례도 양심이 있잖아요. 쥐들이 막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건 다른 소송요건이 뭔지 모르고 쥐들이 해놓고,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걔네들도 우리 판례도 이거를 보충적 적용설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판례나 통설은 다수설은 보충적 적용설을 봐요. 다른 소송요건이 없을 때 이걸 비로소 적용하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적 적용설이고 소송요건인데, 일단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책에서. 그래서 신의칙이 뭐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순위, 뭐 이렇게 해놓고 선택적 적용설하고 그 다음에 보충적 적용설. 그래 놓고 요때 뭘 들어갔냐면 그 신의칙의 유형 혹은 파생 원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1번 부, 2번 모, 3번 실, 람. 요거는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학자들이 이렇게 유형해 놓은 거. 그리고 나서 효과가 뭐예요? 이건 소송요건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소송요건의 일종이니까 이거에 위반된 소재기는 뭐가 돼요? 부적법하고, 이거에 위반된 행위는 부적법 하니까 나중에 각하가 나와야 되겠죠. 이건 아직 안 배워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에 위반된 소송행위도 역시 뭐예요? 무효가 되겠죠. 이거에 위반된 소송행위도 무효가 되겠죠. 그죠? 이거에 위반된 판결도 뭐예요? 이거 판결도 유효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럼 왜 선택적 적용설이냐, 보충적 적용설이냐는 여기서 학설이 뭐를 해석하는 거예요? 판례랑 해석해서 판례가 이 학설에 따라서 이 보충적 적용설을 이렇게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신의칙은 의외로 문제가 많이 돼요. 되고, 좀 더 들어가면 이 소송요건 중에 뭐에 해당하냐면 권리, 보호, 이익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개념이고, 제가 듣보잡 소리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권리, 보호, 이익을 설명하다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권리, 보호, 이익이라는 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굉장히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이거를 알고 있으면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친 것을 이해할 것이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건 당사자 적격,
그 다음에 소송 승계에서 적격 승계설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지금 이 권리보위 개념만이 민사동법 처음부터 맨 끝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이제 저한테 다른 분들한테 수업 듣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권리보위 이걸 맨날 처음 들어본대요. 근데 어떤 책이든 다 들어가 보세요. 신의 측은 뭐에 위반되었다? 권리보위가 없다.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판례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세요.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것 중에 우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요겁니다. 요 신의치.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다 쓸 때는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따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거기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거 돼가지고 이렇게 푸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요거의 사례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요 제 기본서에도 웬만한 사례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이 기본서에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무슨 책 보면 무슨 정리책, 통합책 보면 거기에 막 이론, 사례 막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다가 도대체 어지러워가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사례책 또 보고, 여튼, 뭐 당연히 제 수업하니까 다른 사람을 좋게 평가할 리는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론적인 걸 명확하게 정리하고 혹시 부족할까봐 제가 그러면 이건 어떤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농담 삼아서 드리는 얘기들이니까 좀 귀담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는 요 네 형태의 차례 있죠. 이 목차 어떻게 전개되고 있니, 왜 신의칙이 왜 중요한지 요거를 좀 정리하시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따로 정리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이 책을 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 책이니까 여기다 이거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여기다 내가 이해 못하는 거나 이런 거 여기다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제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만.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동영상 강의나 이런 다 올라가 있겠지만 여러분 따로 이제 패드에서 정리하셔도 되고,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런 판례들 있잖아요. 되게 아기자기하죠. 그 밑에 각주 판례도 있어요. 그죠? 아기자기하게 각주 판례. 이거는 제가 편집하면서 꼭 알아야 될 판례들만 따로 모아둔 거예요. 제가 네가 해놓고 엄청 자랑한다고 하지만 60페이지밖에 안 돼 있지만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 가지고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돌리세요. 그리고 빨리 흐름을 파악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7월달 시험 볼 때 그래도 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고, 그거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주산식 시험 모르는 건 절대 못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 시간에는 요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해 두시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1교시라서 아까 쓸데없는 얘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분이 지났네요. 그죠? 10분간 쉬겠습니다.